예,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 63%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49% 대통령이 된 다음에 63%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49%는 민주당 찍을 수 있는 사람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63%까지 올라간 이유는 보수층에서 국민의힘당을 밀었던 그 보수층들이 전부 민주당 이재명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갖다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 응답자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과도한 복지라는 거예요. 과도한 복지. 뭐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도박빚까지 갖다가 2,000명을 뭐 갚아준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라 빚내서 가지고 추경회가 외국인들의 뭐 2,000명을 갖다가 도박빚을 갚아주는데 우리 빚내 가지고 외국인의 도박빚까지 갚아주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 가서 일하면서 고생할 필요 없다. 한국의 복지 제도를 전부 잘 이용하면 놀고 먹는다. 그 한국 가서 일한 거 바보짓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한국인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걸 신청을 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음 직장에서 구해질 때까지는 정부에서 80% 정도 보험금을 줘요.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직장에서 잘리면은 80만 원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국내 여러 가지 알바하거나 또는 이렇게 직장을 가진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찾아먹지를 못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일부러 못된 짓을 해서 일부러 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그리고 잘리면은 놀면서 80%를 먹고 편안히 지낸다는 거예요. 한국 가서 뭐하게 일하냐? 그냥 그 복지 그거 해서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또 이제 뭐 기간이 차면은 또 직장을 해서 또 그 짓거리 해서 반복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가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잘리게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악용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 해가지고 근로 비자로 들어와서는 취업 비자로 들어와서는 여기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힘들게 외국인들 사이는 누가 힘들게 일하면서 하냐? 국가에서 주는 그 실직했을 때 주는 그 돈을 받아먹고 실컷 놀다가 또 들어가서 또 딴짓하면 또 잘리면 또 그 신청해서 그거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 필요 없다. 한국은 뭐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늙은나 젊은 나간에 의료보험비를 내놓으면 전부 다 외국인들 들어와서 공짜로 다 치료받고 하잖아요. 돈은 누가 내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정책도 우리 국내인들 1가구 1주택까지 철저하게 뭐 세금을 뽑아먹고 별짓 다 하고 규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대기로 와서 이 빈손으로 가지고 자기 돈 10%를 가지고 몇백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단기간에 그 놈을 팔아서 이득을 남고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은행한테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이 시도는 10%를 가지고 갖다 투자해서 단기 차익을 누리고 팔아서 몇십억을 하고 튀어버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도 와서 2,000명의 외국인들한테 이 빚을 갚아준다는데 나는 기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내 무슨 여러 가지에는 뭐 국내 사업에는 전부 잘라버리잖아요. 축소시키고 삭감해버리고 이러면서 외국인들의 189억 들어가는 것은 192억인지 189억인지 182억인지 그 정도 돈이 누에게 이릅니까? 그 사람들은 빚 갚는데 그 돈을 갖다가 외국인들을 빚 갚는데 2,000명은 빚을 갚아주면서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런 놈들을 빚을 왜 갚아줍니까? 우리나라 추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과담 복지가 22%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이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나 또 재보궐선거에서 영광군에 가서 민주당 찍어주면은 100만 원씩 전 영광군민한테 주고 또 그 성남시라든지 그 경기지사 후임들은 이재명이가 지나간 자리는 빚값 내라고 허리가 휜다. 그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까지 2,000명을 주고 무슨 기업에서 뭐 음식값이 정신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50%를 갖다 정부 빚내서 돈을 준다는데 이것도 멍청한 짓이란 거. 이것도 왜 기업들이 하고 7, 8명 데리고 있는 그런 영세 기업도 소다나 걸어놓고 닭이나 서너 마리 삶아서 저기 닭게장 끓여서 국물로 그 고기 국물로 밥하고씩 반찬 뭐 야채나 뭐 이런 걸 해서 갖다 주면 삼각김밥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큰 솥으로 이렇게 끓여서 그걸 그 자체내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이렇게 제공하면 3,000원이나 4,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해먹일 수 있죠. 나도 가정주부다 보니까 밭에서 나는 채소 우리는 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채소나든지 그러면 뭐 잘 먹을 수 있어요. 뭐 저 인구 직원들 7, 8명 뭐 닭 한 3마리 정도 푹 과서 그냥 찢어서 국물 내서 갖다가 닭게장이라도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끓여서 고기 국물에다가 밥 한 공기 말아서 먹으면은 밖에서 뭐 정신값이 올라서 다시 구내 식당으로 들어간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삼각김밥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이 자체 내에서 그 기업에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직장인들한테 50%를 갖다가 나라 빚을 내서 갖다가 뭐 50%를 정신값을 갖다 제공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밖에 나가서 사 먹다가 구내 식당을 이용한 사람이 요새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이렇게 1969년도 70년도 초에 밖에서 그 옛날에는 탕수육이 280원이고 짜장면이 30원이고 버스값이 7원씩 했어요. 대학권 회수권이. 그때도 밖에서 먹는 뭐 중국 음식보다도 구내 식당에서 대학 그 구내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이 다음에 졸업하고도 내가 지금도 먹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이유가를 보니까 학교 측에서 구내 식당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학생들한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게끔 배려를 하니까 그 구내 식당에서도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친절하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신선한 음식으로 주니까 밖에 나가서 이득을 따지는 그런 중국집이나 그런 데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고 다음에 임신해서 입덧할 때도 그때 그 음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 시절에 먹었던 볶음밥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중국집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뭐 잡채밥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집에서 파는 그런 것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고 그 재료도 아끼지 않고 넣었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구내 식당에다가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게 낫지 무슨 직장인들한테 뭐 50%를 갖다 아직 그것이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런 것들이 다 과도한 복지 아니에요? 과도한 복지. 그 해외 외국인들이 와서 전부 의료 보험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나라가 빚 갚아지고 전부 외국인들이 갖다가 수혜는 있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바가지 세금이나 1가구 1주택까지 세금을 갖다 긁어내는데 부동산 주택 정책이 부동산 주택 정책은 그 국민들이 만약에
1000명이 산다면은 주택이 100개밖에 부족하니까 저기 한 뭐 50%가 집을 못 가진다 하면 이 50%를 위해서 집을 많이 지어도 한 사람이 뭐 170 저기 개를 갖고 있고 30개 40개씩을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집을 다 한 사람이 무대기로 갖고 있으면서 그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정부는 이 30채 176채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해버리고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공평하게 가져야 될 집을 여러 채를 갖고 그 집값이 오를 때마다 차익을 누리고 한 채 팔아서 명품 사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을 가졌을 때는 집값이 오르든지 집값이 내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니까. 이런 사람들은 수혜가 없어요.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10원 하던 것이 1000원으로 뛰었으면 그럼 팔아서 명품도 사고 막 호화 생활 하겠죠.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이런 주택 정책이 집 없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될 주택을 한 사람의 무대기로 가짐으로 인해서 그 집을 영원히 못 갖는 거예요, 서민들이. 그런데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계산할 때 지방에 집을 30채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이 얼만데 서울에 강남에 있는 1가구 1주택 저기 30억은 지방에 30채를 갖고 있는 30억에 비해서 너무 세금을 갖다가 너무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그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가 그 집값이 폭등하면은 그 차익을 누리고 팔아서 또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30억을 지방에는 30억을 갖다가 팔아버리면은 무주택자들이 그 살 거 아니에요.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따서 세금을 많이 물리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지방에 30채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강남에 집 한 채를 갖는 게 낫겠다.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리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30채를 포기하고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려왔을 때는 집 없는 서민들이 30채가 골고루 다 집을 가질 수 있던 저렴하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 경제를 하는 가구나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왜 똑같은 30억인데 지방에 있을 때는 세금을 팔면은 8천만 원을 냈는데 이 사람들은 1가구 1주택 똘똘한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는 왜 이렇게 편리 봐주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것은 주택 정책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집을 전 국민이 한 채씩 가진 건 좋지만 만약 경우 생겨서 두 채까지는 지방에 갔을 때 거주를 하거나 이런 때 불편하니까 한 채 가진다. 이것까지는 두 채까지는 봐준다면 나머지 6채씩 30채씩 가진 사람들은 그건 범죄 행위예요. 남이 가져야 될 걸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그것을 갖다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세금으로서 다른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뺏는 거죠. 한 사람이 독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1가구 1주택이 부유한 사람은 똘똘하고 큰 집에 식구가 뭐 10명 사는 사람들은 큰 집에 우리 어렸을 때는 형제가 6명이고 일한 사람도 많고 뭐 그때 당시 기사도 있고 이러니까 많은 큰 집이 필요하니까 큰 집에 살았어요. 뭐 식구가 저기 부엌에도 일한 사람 세씩 되고 자식도 6명이니까 큰 집 사죠. 그러면 그 가족 수라든지 그 사람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큰 집 한 채 가지면 되죠. 그런 집 단독집주 여러 채 가져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혼자 독신으로 산 사람은 작은 집 하나 가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 각자 다 우리 전 국민이 1000명이면은 1000명이 다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집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다주택자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집을 전부 한꺼번에 60채 70채 시맥은 147채까지 가진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원짜리 집이 1000원 올리면 엄청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으로 환수해야 될 이유가 있죠. 이건.
그리고 이건 일종의 범죄지요. 뭐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 이것은 일종의 범죄지만 처벌할 수 없어요.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좀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 대신에 30채를 다 처벌해버리고 지방에 30채를 없애버리고 강남에 똘똘한 집안채를 했다. 이것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것을 은행이라든지 경제 쪽에서 세부사들은 계산하기를, 지방에 30채 가지고 그 부동산을 갖다 하나 팔았을 때 8천만 원이 나오는데 왜 강남의 집안채는 너무 혜택을 받는다. 전 국민이 1가구 1주택에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나도 45년 동안을 강남의 집안채가 다 낡은 단독주택 45년 전에 샀던 집을 그대로 갖고 있죠. 뭐 규모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단독주택인데. 이것이 84세 노인한테다가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만 무대기로 쳐 올리면은 그 다 낡아서 다 썩어 빠진 집, 조그마한 소형 주택을 단독을 갖다가 강남에 똘똘한 집이라고 그렇게 무대해서, 여기 10년 전에 그놈 세놓고 와서는 기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뭐 의료원 보험비니 뭐니 자식이 내주던 거 전부 7, 8개 뭐 지방세니 뭔세니 뭐 갖다 7, 8개씩을 세금을 물리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집안채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정책 다시 뺏긴 거 아니에요? 윤 정부한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문재인 때는 늘 가슴이 두근두근해. 정책이 막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서 난데없이 세금을 갖다가 몇백만 원씩을 갖다가 쳐 올려놓으니까는 재산세에서 몇백만 원씩으로 올리고, 없었던 세금이 난데없이 뭐 의료보험비가 자식이 내주던 의료보험비가 내년에는 뭐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뭐 절반만 뭐 20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는 4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 찍겠어요. 나라도 문재인 정부 지지했지만 안 찍었죠. 안 찍죠. 그럼 국민을 그리고 이런 부동산 지치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해줘야지. 45년 동안 그 집을 갖고 있었다는 건 투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집 한 채면은 집값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상관없어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행제 얻어가지고 한두 채 팔아서는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호합한 무엇을 사고 이 짓 하지만은, 10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라버렸으니까 엄청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크든 작든 그 집이 살고 있는 집이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은 올라봤자 내려봤자 다 똑같단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식이 뭐 먹든 말든 간에 그 한 채는 국가에서 그 해줘야지. 그것이 세무사나 은행 쪽에서 야 지방에 있는 30억은 봐주면서 서울에 있는 30억은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하고 다른 핀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를 뭐 임대업을 함으로 인해서 세입자들한테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포장을 씌워서 미화시킨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뭐 30채, 뭐 60채, 70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자기 세금 덜 내기 위해서 임대업이라는 것을 내가지고, 임대업의 집은 집 아닙니까? 폭등할 때 그 사람들이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많이 내면 임대업을 안 하고 그걸 다 팔아서 똘똘한 집 한 채로 옮기고 나머지 7, 80채의 집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고루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주택자들한테다가 또 그것을 임대업이라 해서 좋은 선한 일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한두 채에서부터 더 3채 이상 4채 이렇게 많은 집은 남이 가져야 될 몫을 자기가 한 사람이 차지하고 집값이 뛸 때마다 차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똘똘한 집 한 채 같은 경우는 강남에 한 채를 가져서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부동산 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집은. 지금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이 오르니까 그 갖고 있다가 남이 가져야 될 집을 전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 자유경제체제에서 이게 문제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1,000명인데 집이 1,000개를 지어놔도 집 없는 사람이 50%라 이거예요.
이건 다주택자가 나무 가져야 될 것을 다 분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주택자한테다가 세금을 물려서, 그래서 다주택자의 집에서 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다주택자한테 많이 물리니까 자기들은 이 세금에 힘들어서 팔으면은 집 없는 사람이 뭐 은행 대출 끼고 그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은 쪽지게식으로 딱 이렇게 강남 뭐 이쪽에서 6억 이상은 대출 고정시킨 건 참 잘했다고 봐요. 이것은 1가구 1주택이라든지 강남에 뭐 여러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엄청으로 무제인적으로 묶어가지고 사람 중산층을 그 서민으로 갖다 추락시키는 거. 네. 하류 계급으로 다 만들어 중산층이 없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중산층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주택자가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지어놓은 집은 전부 다 임대업자들이 다 사가지고 실수요자들은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다가 다주택자한테다가 세금을 물림으로 인해서 이들은 집을 내놓고 팔고서 집 없는 사람이 사게 되는 거죠.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밤에 부정적 응답자들은 과도한 복지 이것이 우리 피부에 느끼죠. 나라 돈 가지고 자기 돈처럼 뭐 선거 때마다 25만 원씩 전 국민 준다. 그래가지고 13조의 나라 빚을 만들어서 후세들한테 빚쟁이 만들고 이런 식의 복지라든지 이런 식의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빚진 그것을 가지고 2,000명을 빚을 갚아주는 이런 멍청한 짓은 우리 국민이 붕괴하죠. 추경을 해서 그따 2,000명의 외국인 해외 노동자들 빚을 갚아줍니까? 외교 정책에 대해서 15%로 부정적인 응답을 했네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인 응답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정책에 잘하고 있다. 아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외교 정책에 15%나 됩니까? 윤석열은 잘했어요. 내가 윤석열 정부가 뭐 외교에서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북을 갖다가 뭐 어물풍선 날아오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해서 63%가 긍정적인 답변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과도한 정치, 외교 정책, 무리한 재정 확대, 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 다 맞는데 과도한 복지도 22%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외교 정책 15%는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직 이재명이 아직 외교의 선에 나가보지도 않고 지금 이제 한 달 넘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대북 관계에서 대북 그 확성기 갖다가 우리 쪽에서 대북 방송 꺼버리니까 북한에서 꺼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올인해서 미국에 뒤통수 맞고 있잖아요. 동맹을 무시해버리고 뭐 주한미군을 가지고 용병으로 추락시키고 언제든지 딜하지 않으면 나는 철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육상군을 다 철수해버리겠다 그러고 있고 김정은하고 자꾸 손짓하면서 딜하자 우리 갖다 뒤돌려놓고 우크라처럼 패싱 시켜놓고 김정은하고 어떤 꼼수로 미국 우선주의 미국에 유익한 핵 협상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때처럼 뒷짐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남북 간에 서로 긴밀히 교류하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올라갔던 수준을 올려놔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전쟁 위험 즉발 정도까지 안 갔어요. 서로 평화적인 그러니까 주변을 평화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주한미군이 저렇게 9배로 갔다가 뭐 방위비 내라 뭐라 하고 이렇게 협박하는데 우리가 남북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런 주한미군 주둔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한미 동맹은 중요해요. 모든 국가 중에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 주한미군 뭐 미국의 해구산에 보를 받는 대만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 세 나라한테다가 미국 내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가서 철수해버린 1년 내내 이게 그 공사할 수 있는 것은 몇 달에 단지 2, 3개월에 불과하는 그 알래스카의 혹독한 추위에서 그 가스를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네 나라까지 가져가서 이거 전부 다 수입해 가라 이건데, 이것을 세계적인 대기업도 보니까 이거 잘못 건드려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면 몇 천조가 날아가 버리는 위험한 사업이고, 그리고 너무 혹한 추위에 공사가 접근할 수도 없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은 두서너 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되어 있는 그 가스도 정확한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 이러니까 다 철수해버렸어요. 그놈들이, 똑똑한 놈들이 그거 돈 벌 것 같으면 왜 철수했겠어요. 그런 것을 트럼프는 그 해구산을 지키고 있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한테다가 이번에 관세에다가 알래스카 갖다가 그거 개발해서 파이프라인 설치해서 네 나라 가져가서 미국 가스 사주라 이거예요. 이런 지금 이런 정치에서 우리가 대북 관계라든지 대중이나 대러시아 관계를 우리는 다시 옛날처럼 복원시키고, 5천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북한을 안 먹잖아요. 침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 있을 때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하고 우리나라 다 5천년 역사 잘 지내왔어요. 징기스칸이 뭐 그쪽을 전부 정벌 토벌을 하고 통일을 시키고, 저기 러시아의 그 남진 정책, 거기는 추우니까 계속 남쪽에 따뜻한 지를 침략해 갔잖아요. 그렇지만 한반도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 좋게 5천년을 같이 잘 지내왔던 관계인데, 여기에 동북아시아의 패권에 뛰어든 사람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패권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우리 한반도가 대리전을 치른 거죠. 그래서 남부를 분단시키고 북쪽은 소련한테, 남쪽은 뭐 미국이 차지할 때 메가드가 신우주까지 갖다 공격해서 올라가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남쪽에 조그마한 땅만 있어도 된다. 그 반 절반 줘버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트루먼이. 그래도 이왕 미인 김에 저 신우주까지 밀어서 통일 쫓아내겠다 이러니까 트루먼이 메가드를 강제 송환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천에 메가드 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서 메가드 동상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트루먼 동상이 없어요. 메가드는 우리 한국한테 은인이죠. 그러나 미국은 은인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메가드를 갖다가 송환시켜버려요. 강제 송환.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닉슨 독트린이 뭡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이 돈이 계속가고 미군이 죽어나가고, 미국 전쟁에는 언제나 중동이나 베트남 전쟁에도 우리나라가 미국군이 가서 죽어나간 데는 우리나라도 가서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고엽제 피해로 병상에 누워서 우리 국가가 전부 그 사람들의 생활비나 치료비를 다 대고 있죠. 이때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끼리 싸우라 하면서 미군이 갖다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자 베트남에 어떤 상태가 벌어졌습니까? 지금 베트남이 잘 살고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인도는 우리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나 정치 5개년 계획 이런 거 배우고 가서 급속도로 잘 살아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도라든지 베트남한테다가 외교 같은 거 배워야 돼요. 대나무 외교라 해서 러시아하고도 좋게 지내고 중국하고도 좋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좋게 지내고 아주 대나무 외교래요. 자기 국익에 맞게.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의 외교 정책은 나쁘지 않다고 나는 봐요. 지금 이재명한테다 63%의 국민들이 49%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은 19%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지지도가. 그런데 그 민주당하고 이재명이가 63%까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지율이 된 것은 국민의힘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이재명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의 경제 민생 대응에 대해서 15%를 줬고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 13%, 국민과 소통 능력을 13%로 꽂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잘못하고 있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과도한 복지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근로자들 와서 도박빚 2,000명인지 3,000명을 빚을 갚아줘서 쓰겠습니까? 추경해가지고. 과도한 복지. 뭐 나라 돈을 자기 뭐 돈처럼 막 퍼질러 주는 것은 이재명이 지나온 과거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염려했던 거죠. 영광군에다 뭐 민주당이 찍어주면 100만 원 준다 해가지고 영광군이 지금 저기 그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전 국민한테 25만 원 준다 이러면 나라 빚쟁이 만드는 거죠. 25만 원이 지금 그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25만 원을 전 국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이. 이런 데서 외국인 빚까지 2,000명은 빚까지 도박빚까지 갚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국민의힘당이나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걱정스럽죠. 과도한 복지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 15%가 잘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이걸.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 되죠.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이라든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책처럼 진보가 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야지. 지금 트럼프가 뭐 9배나 지금 주한미군 철수 저기 주둔비를 그 비용을 내라 하는데 안 그러면 철수해 버리겠다. 그리고 지상군을 뺀다는 그런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다가 다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깎아주란다고 어느 만큼 깎아주겠어요. 한국을 현금 이출계라라고 이미 주한미군은 용병에 불과하고 딜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동맹을 가지고 계좌반으로 여기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가 취할 것은 이재명의 외교 정책이 맞다고 봐요.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에도 이재명 대통령 초대했는데 가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저 대통령한테는 전승절 초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돈독해지고 남북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렇다면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 5,000년 역사 중에서 한반도가 지금까지 멀쩡했던 것이 그거예요. 지금 미국은 한국 남북 관계는 너희들 알아서 싸우든 말든 알아서 자기들 해. 닉슨 독틀린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한국한테다 주한미군 니들 위해서 싸우지 않겠어. 남북 관계는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핵은 못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트럼프는 네 한국이 핵 가진 거 나는 말리잖아.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중국에 대해서 올인할 거야. 그건 뭐예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이 소련에서부터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단 거예요. 해군력은 세계 1위예요. 중국이. 세계 제1위의 해군력을 가졌던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해군력에 선박 축소시켜버리고 건조하는데 축소시켜버리고 지금 40년 된 노후된 군함들이 전부 독시설이 갇혀서 수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세계 14위로 밀려나 있어요. 미국이. 1위가 중국한테 해군력을 뺏기고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는 미국의 비율을 맞추고 미국 동맹이 다른 나라 주변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마라. 그래서 원수를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 원수들이 니들 공격했을 때 내가 핵우산이 돼줄게. 그런데 지금은 원수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햇빛 정책이 잘한 거죠. 그게 남북 관계가 좋으면 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하고 남북하고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이들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지금 미소 그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이번에는 중국과 나는 남북은 니들 알아서 싸워. 주한미군 손 뺄 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기 미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중국에 올인할 거야.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하는데 주한미군을 인도태평양이라든지 오키나와에 갔다가 합동훈련을 시킨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 전에 오바마 행정 이전에 이런 합동훈련 안 했거든요. 왜 합동훈련이 우리나라의 양날이 칼이고 위험하냐?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든 대만, 또 일본 오키나와하고 인도태평양 국가하고 연합훈련해요. 주한미군이. 우리 집 개를 키웠더니 개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남의 집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그 강도를 갖다가 그 집 지켜주다 강도가 개를 그 집 도둑질하니까 물어버리면은 그 강도는 이 개를 죽이려고 쫓아오겠죠. 어디로 오겠어요? 개는 밥 주는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밥을 먹여놨더니 남의 집 가서 싸우다가 걔가 강도한테 쫓기니까 우리 집 와서 우리 집 갖다 폭탄 불질러버린 격이 되는 거죠. 주한미군 주둔비를 9배를 처음 올려놓고는 인도태평양 국가, 오키나와 국가하고 이들은 전부 100% 중국과 영토 분쟁, 거기에 조그만 섬나라 뭐 그런 지역에 인도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쪽으로 나온 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이 이런 걸 하고 있죠. 지금 이러니까 영토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이번에 어제도 그랬어요. 중국하고 일본이 아슬아슬하게 30m까지 똑같은 고도로 비행기가 충돌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있어 충돌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바로 거기에 관여하겠죠. 관여하면은 주한미군은 중국은 워싱턴에다가 핵을 던지겠어요? 주한미군 주둔지 평택에다 던지죠. 우리나라는 원하지 하든 원치 않든 갖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날이 칼이에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 위험이 억제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도태평양 연합 국가와 오키나와 가지고 주한미군 가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전쟁에 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주관에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 이건 상당히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자존심을 까는 말이죠. 한국을 위해서 있다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 본토를 갖다 공격하지 않고 항공모함을 공격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의 외교 정책을 15% 잘못됐다. 이것은 나는 이것은 국민이 잘 모르고 한 거다. 이건 이재명이 당선되고 이틀 만에 대북박수 끄니까 북한에서 대북박수 꺼버리잖아요. 어물풍선 보내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북한이 쏘는 더러운 굉음이나 더러운 어물풍선에서 고통을 당하고 호소를 했지만, 나는 그때 계속 윤정부한테도 이 풍선 보내고 무슨 남한에 삐라 보내고 북한에 삐라 보내고 이런 사람은 다 처단해라, 처벌해라. 이 사람들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전쟁 위험이 더 중요한 것이, 저 사람들 다 처벌해야 하고 구속시켜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바로 이틀 만에 대북 전단지 빼니까 바로 북한에서 전단지 빼고, 이 사람들을 함부로 북한에 막 던진 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걸고 저것들을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걸 거예요. 우리 온 국민들은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다 자꾸 북한에다가 이렇게 그 충동질 시키고 이래서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기업들이 벌써 해외에서 네 나라가 뭐 계엄을 하고 네 나라가
줄탄핵식으로 무정부 상태인데 너 계약 취소가 되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을 가지고 또 탄핵을 해버리자 해외에서 하던 기업들이 전부 몰려와서 국회한테다 제발 탄핵질 좀 그만해줘라. 계약했던 것을 전부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잘못하면 기업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49%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지금 63% 지지율을 얻는 것은 이것은 49%는 민주당하고 호남 표들 이재명을 찍을 수 있는 표는 총 동원해서 49%였단 거예요. 그러면 63%가 된 건 뭐냐 원인을 분석하면요. 국민의힘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1% 지지했던 것이 19%예요. 19%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재명한테 온 거예요. 보수층들이. 지금 63%에는 49%는 이재명을 찍을 수 있는 호남표하고 모든 표가 그것이 마지노선이었어요. 이재명에 줄 수 있는 표는 49%였어요. 51%를 한덕수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김문수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침대 정치를 한 거죠. 들어 넣어버리고 단일화 안 하겠다. 지가 입으로 20번을 갖다가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49%가 지금 63%가 된 것은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보수층들이 전부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에 107석이나 가질라나 모르겠어요. 저 짓거리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반면 부정적인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중에 과도한 복지가 22%, 외교 정책이 15%, 무리한 재정 확대 7%, 인사 문제 6% 등을 지적했는데 맞아요. 다 맞는데 외교 정책은 이재명이가 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것은 지금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저승절을 참석하고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는 우리 에이펙에 시진핑을 갖다가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초대해서 여기서 한미 또 한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된다고 나는 봐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4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9%로 이게 말이 됩니까? 41% 지지받았던 게 김문수가 망쳐놨어요. 이게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0선 밑돌았다. 최악이죠 지금. 그러고도 지그들끼리 찍고 까불어요. 그나마 국민의힘당에서 대선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올라고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리고 국민의힘당에 헌신을 했던 것은 6명의 대선 후보는 다 지 자신은 이기적이에요. 홍준표를 비롯해서 뭐 나경원, 한동훈, 뭐 김문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줬던 내가 평생을 호남 사람으로서 김대중부터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 상태는 아니다. 이 171석 가지고 107석의 여당을 갖다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단독으로 갖다 뭐 법을 막 만들어버리고 줄탄핵을 처시켜서 31명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대통령을 막 끌어내린다. 이날 치는 건 법을 마음대로 하고 상권 분립된 나라에서 입법이 독재를 쓰고 사법이 행정을 다 망가뜨리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나마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서 이거 텐데 만약에 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 가면 안 된다. 독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평생을 민주당 지지했지만 국민의힘당이 돼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호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라가 돼야지. 무정부 상태로 돼서 이런 나라에서 국무총리까지 갖다 탄핵시키는 놈들을 정권을 잡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당이 돼주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국민의힘당은 그 중에서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주도가리만 살아가지고 뭐 서로 갖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했니 못했니 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후보 자격으로 잘해서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합니까? 단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하고 권영세하고 김기현하고 몇 사람들을 국회의원은 자기 자신을 내던져놓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당에서 대권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별 최선을 다하는 거 보고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해서도 가져와야 된다. 김문수는 20번이나 넘게 나는 11% 지지율로 후보로 당선됐는데 그 6명은 7%, 뭐 6%, 8%, 11%가 고작이에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대자도 싫어하고 했던 한덕수와는 34%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는 국민의힘당 대권에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은 나는 한덕수 34%하고 단일화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덕수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응? 두 가지 요건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이 선거 중에서 이재명이 구속당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기회가 올 수 있고 끝까지 한덕수를 11일 이후로 밀쳐버리면 한덕수가 300억 자기 자산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냐. 그러니까 김문수가 입에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 나는 절대 단일화를 11일 이전에 안 할 거야. 11일 이전에서 국민의힘당이 한 사람으로 단일화 돼버리면은 국민의힘당에서 나오는 선거 자금으로 한덕수가 51%에 당선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1일이 지나서 니는 기호 2번을 못 가진다. 한덕수가 한테 김문수가 온 국민이 다 들었죠. 기호 2번을 지가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온 국민과 이재명이 김문수가 당대표로 당선되니까 축하합니다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김문수는 이길 수 있다. 한덕수는 견제했죠. 한덕수가 되면 51% 이상 지지율을 받고 김문수가 되면은 100% 떨어지는 것은 온 국민이 알아요. 민주당 이재명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국민의힘당도. 그러니까 마지막 11일을 지나서 나서 단일화 할 거야 이렇게 나와갖고 딱 들어 누워버린 침대 정치라니까. 권성동이 그랬어요. 우리는 망했다. 망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당이 망해서 19%인데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가지고 내란으로 해서 내란에 우두머리라는데 비상계엄이란 자체가 왜 존재합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비상시에 31명을 출탄해서 국정내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손 놓고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야지. 그런데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민주당을 전부 다 내란 방조죄로 다 집어넣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박찬대는 민주당에 선거 자금을 다 토해내라. 옛날에 이재명이 구속당하면은 이재명이가 했던 그 돈 다 토해놓으라니까 이제 반대 급부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누가 조장했습니까? 김문수 개인 사적인 걸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절저 윤석열을 독방에 쳐넣거나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죠. 물론 재판은 받겠지만 지금 국민의힘당 107명을 내란죄로 전부 다 해산시키고 이런 일을 전부 김문수가 저질러 놨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6명의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들이 전부 지가 마시는 물을 갖다가 침을 뱉고 돌아서고 또 그 물 마시겠다고 기어들어오고 전부 난도질을 했어요. 지 자신을 위해서 한덕수한테는 못 밀어준다. 6명이 전부 그랬어요. 한덕수를 안 밀었어요. 근데 국민의힘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사람은 권영세하고 권성동이하고 김기현이하고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그 국민의힘당이 나쁜 놈들이란 건 뭐냐면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고. 국민의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비상계엄을 그 헌법 그 원로 학자들은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바로 내라의 수괴로 이렇게 뒤집어. 아니 대통령이 뭐하게 내라를 저지릅니까? 나라를 뺏어 먹으려고 한 놈들이 내라를 저지른 거지.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가서 왜 도둑질합니까? 자기 창고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국민의힘당이 나쁜 놈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는 문재인을 지지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될 이유도 나는 찾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당이 멍청한 놈들이 지금 내에서는 법법 따지고 뭐 정법하게 하면서 그 야당이 갖다가 하는 데서는 한치도 주동아리는 다 다물고 앉아 있잖아요. 제대로 똑똑한 측은 내부에서 자기 살 깎아먹는 데는 철저하게 내부를 향한 총질은 철저하면서 밖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했잖아요. 멍청한 짓은 다 했죠. 박근혜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갖다가 그 서부지청하고 공수처가 그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킬 그런 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거죠, 그게. 그런 상태에서 경찰과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경찰과 그 다음에 검찰이 해야 될 것을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공수처를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그러는 상황에서 공수처하고 서부지청하고 짜고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부지청을 지지자들이 가서 거기 가서 막 부시고 난리를 쳤겠어요. 창문을 깨고. 그거 잘했단 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서 45명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그 관저 앞에서 공수처한테다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그놈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일 놈들이죠. 국민의힘당 남들이. 자기 대통령이 물론 정법 절차로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회의 소집을 해서 우리가 그 비상계엄을 한다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5분 전에 다 단독으로 해서 엉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잡혀먹는 꼴이 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데 45명이 나경원을 비롯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관저에 갔다 나갔던 사람들을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그 사람들을 다 내란 방조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총살시켜야 된다고 봐요. 나는 총살시켜야지. 국민의힘당.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당을 떠나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총살시키라고 독서를 써보는 건 아직은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107석도 못 얻는다 이따 이 짓거리 하면은. 그래서 자기 당에서 대권을 가져와서 그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했단 거 아니에요. 김건희나 윤석열이 잘했단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 OECD 국가에서 지혜 나이가 국민소득이 6위에요. 6위.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구속당할 만한 일도 안 했다. 문제는 줄탄핵 31명의 줄탄핵.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런 거죠. 이런데 나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당이 더 나쁘고 김문수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것들 보세요. 박근혜 때도 이 전부 몸살이라고 그 대통령 보호를 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뭘 잘못했니? 탄핵을 시켰으면 말지 왜 구속을 시키나? 그럴 만큼 큰 죄를 졌나? 그것도 4년인가 뭐 3년 몇 개월 제일 오랜 기간 장수로 구속당했었어요. 그런 놈들이 이번에 또 대권을 국민이 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49명이 갖다 하고 나머지들은 다
팔짝 끼고 굿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45명을 내란죄 방조죄로 국민의힘당 자체 내에서 이지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이재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을 관저에 공수처로부터 포위당해 있다 그랬다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처럼 그렇겠어요? 거기에 이재명을 보호한다고 샀던 놈 45명은 전부 내란죄로 넣어야 돼 이렇겠어요? 내가 보기로는 민주당은 171명 전부 다 가서 관저에 가서 다 포위하고 지킬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에. 지금 나는 매주 주일날 내일이 되죠. 내일 오후 4시에 언제나 어떤 간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병든 사람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니까 주일날 오후 4시에 생방으로 썬가크루스의 어떤 간증을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암병이 걸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와서 중보기도를 받으시면, 설교 끝나고 중보기도 받으시면은 많은 또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내일 오후 4시 썬가크루스의 어떤 간증이라는 그 설교에 참여하시고 중보기도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 지금 49%의 지지율로 당선된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부정적인 것에서 과도한 복지, 외교 정책, 무리한 재정 확대와 인사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 과도한 복지나 무리한 재정 확대나 인사 문제는 나도 동의해요. 이것이 부정적이에요. 그 대신에 외교 정책은 이재명이가 잘하고 있다. 아직 외교 정책을 논할 만큼 이재명이가 국제사회에서 외교 활동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외교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당선되자마자 대북 방송 꺼버리니까 벌써 북한이 반응하잖아요. 바로 자기들도 끄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 참석하고, 우리 또 경주에 있는 에이펙에 시진핑이 들어오고 또 이 트럼프가 와서 한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한미 정상회담,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3%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9%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202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0석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관저에 섰던 45명을 내란 협조했던 먼 세력으로 국민의힘당에서 처벌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가 막혀요. 이것들을 총살시켜야 된다고 내가 한 말이 그 말.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원로 헌법학자들은 전부 그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온 것은 줄탄핵으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3%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당이 19%,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3%, 진보당이 1%, 이런 식으로 무당 비율이 27%.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 42%가 상승할 것으로 봤고 하락 예상이 27%, 변동은 없을 거라는 응답은 20%. 또 이 집값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강남에 있는 사람들 전부 1가구 1주택까지 갖다 막 몰아세워서 세금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은행 빈대서 강남에 집 살려는 세력에 대해서 6억 정 이상은 갖다가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이런 거 6억만큼이나 대출 받으면 됐지. 그럼 그보다 더 많은 대출을 어떻게 받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6억 대출을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 이런 투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은행빚으로 강남에 집 투기하겠다는 거죠. 그게 물론 그중에 소수 1% 2% 정도는 이 대출로 인하여서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세 자금도 6억 가지면 자기 돈 버텨서 좀 저렴한 집 얻어가면 되죠. 아파트 말고 뭐 단독 임대라든지 빌라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되지. 뭐 경기도라든지 요새는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경기도나 뭐 강북 쪽에 교통망이 잘 돼 있잖아요. 지하철이 요즘 에어컨도 시원하고. 경기도에서 집값 싼 경기도에 가서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서울 20분 안에 강남에 들어온다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안정세라고 그래요. 오늘 모빌리티 TV가 2025년도 7월 11일자 기사예요. 이재명 국무 수행 능력은 국민은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그 썬가 크루스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하나 할게요. 예, 뷰어스예요. 뷰어스. 뭐 이 언론 이름이 뷰어스. 뷰어스에서 얼마나 좋길래 6세대 전투기 버리고 한국 이것 선택한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GCAP와 KF-21 5.5세대가 개발한 방향의 차이다. 사우디가 고민하는 건 GCAP 영국 중심 차세대 전투기와 한국 KF-21 기반 5.5세대기의 현실성 비교이다. GCAP는 F-22를 능가할 차세대, 스틸스 차세대 엔진 체계, 멀티 센서 융합 데이터 공유 기능 등이 필수이며 개발비는 최소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반면에 KF-21 기반 5.5세대는 기존 플랫폼 확장을 전제로 스텔스 외형 설계 최신 RAM 내부 무장창 등을 통합해 F-35 수준의 은폐 성능을 목표로 한다. 근데 사우디가 고민하는 것이 영국제 최고의 영국 중심으로 미국의 스텔스를 영국에서 차세대 스텔스라는 거예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근데 사우디가 고민한 것은 한국의 F-21 5.5를 선택하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AI 기반 유무인 혼합 전투 체계의 핵심을 공유하지만 비용과 구현 가능한 속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GCAP는 기술적 정점의 야망이지만 영국의 GCAP는 스텔스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스텔스 한다가 엄청난 비용을 몇 년 동안 갚아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KF-21 기반은 업그레이드 낮은 비용으로 상용화 속도로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다. 전쟁에 수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값이 싸니까. 성능 한계는 있지만 전략적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성능은 영국산 GCAP는 스텔스의 그 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값은 비싼 거 높고 성능은 좋지만 성능은 한계가 있지만 전략적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KF 우리 한국산 21 기반 5.5세대기는 스텔스 성능이 F-35 수준은 아니지만 비용 대비 전략 생산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사우디가 원하는 건 단순히 세계 톱클래스 기체가 아니라 구입과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실질적 전력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전쟁에 투입하기에는 한국 KF-21이 좋다 이거예요. 값도 싸면서 F-35급 성능은 아니더라도 최신 RAM 코팅과 내부 무장착 덕분에 현대적 공대지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KF-21 기반 체계는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다. 한국산 F-35-21을 KF-31을 하면은 무한적으로 많이 1년 안에 다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텔스는 몇 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기간이 필요하죠. 물량 공급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산은. 무장창 덕분에 현대 공대지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KF-21 기반 체계는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다. 전시 체제에서는 수량이 곧 생존력이다. 뭐 스텔스 한 대가 망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돈 가지면 수십 대를 살 수 있으니까 소수 고성능 기보다 다수 현실적 지원 가능한 기체가 더 오래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사우디가 영국산 스텔스보다도 한국산 KF-21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 물량 호환성 면에서 유리한 이유다. 영국의 비싼 스텔스 한 대를 사느니 물량 확보가 한국은 빨리빨리 하면서 많은 양을 값싸게 제공하고 있고 정확도도 좋다 이거예요. 사우디는 방산 예산을 한 번에 다 쏟아붓는 GCAP보다 분산 투자 가능한 KF-21에 눈길을 돌린다. 하나이다 다 쏟는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파손되면은 그 다음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GCAP는 개발비 500억 달러 이상 걸쳐 수십 년 소요될 프로젝트지만 KF-21의 5.5세대 업그레이드는 10억에서 20억 달러 내외로 충분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그리고 금방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KF-21 플랫폼이라면 호환성도 유리하다. 사우디가 보유 중인 F-15 TORNNA도 토나도 등과 함께 작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무장 및 부품 공유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품이 쉽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품 및 정보 인프라 구축도 쉬워 유지 보수 비용도 낮고 운영 인력 양성 기간도 단축 가능하다. 이는 예비비 부담이나 기술 이전 협상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복합 전투 체계 시대에 맞춘 현실적 타협안이다. 그러니까 영국산 스텔라급 최고급 전투기를 포기하고 한국산 KF 21기가 21기 5.5가 현 전투력에서는 더 낫다. 그리고 이것이 부품 같은 것이 되고 금방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엄청난 500억이 아니고 20억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 전투에서는 이게 더 낫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 방점에 찍혀있다. AI 기반 작전 개념은 플랫폼보다 네트워크와 호환성이 더 중요하다. KF-21 기반이면 사우디가 이미 가진 기반 전력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즉 완벽보다는 실용을 택하는 전략적 지혜인 셈이다. 완벽한 스텔스기가 50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20억을 불을 투자하나 한국 KF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부품 납품이라든지 납기일 이런 것들이 호환성이 좋다 이런 거예요. 향후 전투 체계 변화의 사우디의 전략이다 이것이. 향후 전투 체계는 멀티 도메인 융합전이 필수인 만큼 사우디는 KF-21 기반 체계가 전술적 대응에 유연성을 주는 믿는 구석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 한국은 산이 많다 보니까 성능 조사를 할 때 이 평지에서 안 하고 이게 산에서 산의 높이가 많고 넓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성능 조사할 때 그 땅이 넓은 땅이 없어서 그냥 우리나라 그 형편대로 이렇게 성능 조사를 해서 그 최고 성능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은 수출하는 뭐 KF9 자주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럽이라든지 저기 다른 그 큰 평지의 넓은 국가에 가서 자기들이 이 성능이 맞는가 하고 갖다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우리가 제시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거기는 평지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뭐라고 변명했냐면 우리는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 넓은 땅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 나간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았다는 거죠. 향후 전투체계 멀티 도메인 융합전이 필수인 만큼 사우디는 KF-21 기반 체계 전술적 대응에서 유연성을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방산이 지금 뭐 폴란드든 여러 나라가 한번 수입해 같은 나라가 또 수입해요. 5.5세대 KF-21 플랫폼은 향후 GCA급 체계 업그레이드로 할 발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의 GCAP급으로 지금 이렇게 팔아먹다가
점점 더 개발한다는 거죠. 최초 기초인 푸라를 KF-21 기반으로 확충된 뒤 차기 전투기 체계로 연착륙할 여지를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방사는 참으로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좋길래 6세대 전투기 버리고 한국은 이걸 선택한 이후 사우디가 이걸 선택했네요. 즉 단기 방어력 확보와 장기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동시에 노리는 설계다. GCAP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미래의 목표 플랫폼일 뿐 당장 필요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엔 실내적 접근이 더 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우디의 KF-21 손잡기는 단순한 가성비 선택이 아니라 단기 안정 중기 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 해석된다. 사우디가 영국 그 스텔기 신형 스텔기에다가 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고 한국에 20억 달러를 KF-21을 갖다 선택한 이유 중에서 당장 전쟁에 써먹기는 이게 좋다. 한국 이게. 그래서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이 만약에 하면 당장 부품 조달이 편리하고 전쟁에는 더 이게 더 스테이키 한 대에다가 올인을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KF-21을 여러 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을 선택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뷰어스의 얼마나 좋길래 6세대 전투기 버리고 한국 이것을 선택한 이유라는 데 대해서 썬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어떤 간증이 내일 주일날 오후 4시에 또 설교가 있고 끝난 다음에 중보기도가 있어요. 축도와 중보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암병 환자나 또 치유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간증의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기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가 끝나겠습니다.